버스 창문에 빗물이 세차게 부딪히는 가운데 정호의 눈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민수가 무릎을 꿇고 한 남자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고 그 남자는 민수를 발길질하며 뿌리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게 민수 아니야? 정호의 온몸이 굳어버렸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버스는 이미 그 참혹한 장면을 뒤로하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위가 누군가에게 무릎 꿇고 매달리는 모습을 본 정호는 자신이 알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침 7시 15분, 정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집 앞 버스 정류장에 서 있습니다. 58세의 그에게 이 시간은 이미 몸에 밴 일상이었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볼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멀리서 버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버스 문이 쇠소리를 내며 열리자 정호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차 안으로 들어섭니다. 버스 안은 늘 비슷한 풍경입니다. 앞자리에는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앉아 있고 중간쯤에는 같은 공장으로 출근하는 김 반장이 벌써 졸고 있습니다. 뒷자리에는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는 젊은 직장인들이 앉아 있죠. 정호는 손잡이를 붙들고 서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회색빛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20층짜리 빌딩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줄지어 서 있고 그 사이사이로 작은 상가들이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치킨집, 편의점, 학원, 미용실까지 어제와 똑같은 간판들이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공장까지 가는 30분 동안 그는 별다른 생각 없이 창밖 풍경을 바라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자전거 타고 신문 배달하는 아저씨, 학교 가는 아이들까지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의 삶도 그랬습니다. 성실하고 단조로웠죠. 30년 넘게 같은 공장에서 일해왔고 이제 은퇴까지 겨우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고 7시 15분 버스를 타고 출근해서 8시간을 일하고 오후 6시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11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것이 정호의 하루였고 일주일이었고 한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작은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사위 민수와 딸이 집에 놀러 오는 날이죠. 그날이면 아내는 아침부터 분주해집니다. 마트에 가서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를 사오고 딸이 어렸을 때 즐겨 먹던 나물들을 정성스럽게 묻혀놓습니다. 민수는 정말 착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장인 앞에서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하며 쑥스러워하는 모습까지. 정호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수 옆에서 웃는 모습을 보면 정호는 가슴이 뿌듯해졌죠. 어렸을 때 아빠 등에 엎여서 놀았던 그 아이가 이제 어엿한 주부가 되어 남편과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세월이 참 빨리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참 괜찮은 놈이야. 정호는 가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뚝뚝한 성격 탓에 민수에게 직접 칭찬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수를 아들처럼 아끼고 있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주니 정말 고마울 따름이었죠. 공장에 도착한 정호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락커에서 작업복을 꺼내 입습니다. 30년 동안 입어온 작업복이라 몸에 딱 맞았죠. 안전모를 쓰고 안전화 끈을 매고 나면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똑같은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품을 조립하고 검사하고 포장하는 일. 30년 동안 해온 일이라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호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젊은 신입사원들보다 훨씬 능숙하게 부품들을 조립해 나갔죠. 역시 정호 씨는 다르네요. 옆자리 후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호는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특별히 기뻐하지 않았죠.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정호야, 은퇴하면 뭐 할 거야? 김 반장이 물어봅니다.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정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은퇴 후 계획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죠. 요즘 은퇴하고 치킨집 하는 사람들 많던데. 김 반장이 또 말했습니다. 그런 건 너무 힘들어.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때 사업을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 작업이 끝나고 퇴근 버스에 몸을 맡기면서 정호는 문득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작은 사업을 해본 적이 있었죠. 친구와 함께 시작한 작은 가게였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버님. 그날 정호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장인어른의 실망한 표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죠. 그 후로 정호는 안전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책임지는 것. 더 이상 모험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가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걸까?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집에 도착한 정호는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정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성실한 하루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묘한 예감이 들었죠.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정호는 7시 15분 버스에 올라 손잡이를 붙들고 서 있었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했고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에 불과했지만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죠. 버스 창문에 빗물이 세차게 부딪히며 시야를 가렸습니다. 정호는 창밖을 보려고 고개를 기울였는데 그 순간 믿기 어려운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게 민수 아니야? 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길 건너편 작은 공장 앞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젖은 양복을 입고 누군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비에 흠뻑 젖어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지만 정호는 그 사람이 분명 자신의 사위 민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대는 배가 나온 중년 남성이었는데 공장 사장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민수를 발길질하며 뿌리치려 애쓰고 있었죠. 이 자식아 놓으라고 하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들렸습니다. 민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발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매달리듯이 말이죠. 정호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민수야. 그는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이미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참혹한 장면은 점점 멀어져 갔죠. 아니야, 착각이겠지. 정우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은 분명 민수였습니다. 키도 그렇고 체격도 그렇고 특히 오른쪽 어깨를 살짝 올리는 버릇까지 똑같았거든요. 민수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나는 그 독특한 버릇을 정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정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부품을 제대로 조립하지 못했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들을 연달아 했습니다. 점심밥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계속해서 아침에 본 그 충격적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정호는 민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현관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안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정호다. 문이 열리자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본 그 비참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아, 장인어른. 어떻게 이 시간에?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수야, 너 오늘 오전에 어디 있었니? 정우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오전요? 회사에 있었죠. 왜요? 민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민수의 얼굴에서 미세한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눈이 잠깐 흔들렸고 입꼬리가 경직되었죠. 혹시 공장 같은 데 간 적 없어? 공장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민수가 반문했지만 그 순간 오른쪽 어깨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정우는 그 버릇을 놓치지 않았죠. 아니야, 그냥 버스에서 너 같은 사람을 봤는데 착각인 것 같아. 아, 그러셨구나. 장인어른, 비 맞으셔서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평소보다 어색해 보였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었죠.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정호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세탁기 쪽에서 뭔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죠. 젖은 양복이 구겨진 채로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에 민수가 입고 있던 그 양복이었습니다. 정호의 가슴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민수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괜찮아. 아무 일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도 미세하게 떨고 있었죠. 평소 차분하고 안정적이던 민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우는 민수를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사위가 분명 무언가 큰 문제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제는 아마도 돈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았죠. 젊은 시절 자신이 겪었던 그 쓰라린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민수야, 혹시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정우가 말했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깃들어 있었죠. 정우는 그 표정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거울 속에 자신이 지었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생 피하고 싶었던 그 세계, 돈과 권력 그리고 비밀의 세계로 다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수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과거의 실패가 다시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죠.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정호는 며칠 동안 민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민수를 찾아가서 진실을 알아내기로 한 것입니다. 민수의 집에 도착했지만 현관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있니? 소리쳐봐도 조용했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집 주변을 둘러보니 뒷마당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수가 혼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민수였는데 얼굴은 완전히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민수야. 정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장인어른.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왜 이렇게 혼자 술을 마시고 있어? 정우가 다가가 앉으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수야, 며칠 전에 내가 본 게 정말 너였지?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정말 장인어른이 보셨군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정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작년부터 작은 하청업체를 운영했는데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말 안 했어요. 성공하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정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길을 민수가 걷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야?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박철호라는 사장이 처음에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줬어요. 그런데 일을 다 끝내고 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뭐라고? 정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알고 보니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작은 업체들을 이용해서 일을 시키고 나중에 트집을 잡아서 돈을 떼먹는 수법이었죠. 민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정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무릎을 꿇고 있었던 거야? 네. 제발 계약대로 돈을 달라고 빌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은 오히려 저를 비웃으면서 발길질을 하더라고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송을 걸겠다고, 더 큰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얼마나 큰 돈이야?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억입니다. 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장비도 사고 자재도 샀는데 이제 모든 게 물거품이 됐어요. 집도 담보로 잡혀 있어서 정우의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2억이라는 돈은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죠. 은행에서는 뭐라고 해? 독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자도 밀리고.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했을 때의 그 절망감,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던 그 시간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민수야, 딸은 알고 있어? 아직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민수가 고개를 감쌌습니다. 제가 장인어른처럼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장인어른처럼? 실패자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 저도 똑같이 실패했네요. 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과거 실패가 민수에게 상처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민수는 장인을 실패자로 여기고 있었고 자신은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똑같은 함정에 빠져버린 거였죠. 민수야.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그리고 너도 실패자가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나서겠어.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박철호라는 놈을 가만두지 않겠어. 아니에요, 장인어른. 이건 제 문제예요. 문제?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정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수야, 나는 젊었을 때 혼자 끙끙 앓다가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너를 혼자 두지 않겠어. 민수는 정우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조용했던 장인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장인어른, 민수야, 그놈이 불법적으로 돈을 떼먹는다고? 그럼 우리도 정당하게 맞서 싸우는 거야. 정우의 눈에 30년 만에 다시 타오르는 투지가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피하고 싶었던 그 세계로 다시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는 두려움과 함께 이번에는 제대로 싸워보겠다는 다짐이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자신의 실패가 사위에게까지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가 솟아올랐죠. 며칠 뒤 정우는 공장 앞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배 나온 중년 남성이 공장 사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죠. 바로 민수가 무릎 꿇고 매달렸던 그 박철호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좋은 거래 성사시켜 봅시다. 박철호의 목소리는 거만하고 건방졌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죠. 공장 사장이 자리를 뜬 후 정우는 용기를 내어 박철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철호가 정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뭐야, 아저씨? 무슨 일이야? 제 사위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민수라고 하청업체 운영하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철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비웃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놈, 내 사위야? 그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저씨도 그놈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겠네. 정우의 가슴이 끓어올랐지만 참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제대로 설명 좀 해주시죠. 설명? 뭘 설명해? 박철호가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습니다. 내 사위, 돈 빌려놓고 갚지도 못하고 계약 깨먹은 게 몇 갠데? 그놈이 뻔뻔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 좀 줬지.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망신을 줬다고요? 당연하지. 무릎 꿇고 빌게 만들었어. 박철호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더라고. 그래서 좀 더 세게 혼내줬지. 세게 혼내줬다는 게.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발길질도 좀 해주고 호되게 꾸짖어줬지. 그런데도 내 발목 붙잡고 늘어지더라고. 박철호가 마치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참 볼품없던데?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기를 쳐놓고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말입니까? 사기? 박철호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나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야? 증거라도 있어? 민수가 성실하게 일했는데 갑자기 계약 조건을 바꾸고. 계약 조건? 박철호가 크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사업이 뭔지 알아? 계약서에 있는 대로 못하면 손해배상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정우는 박철호의 능숙한 거짓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런 조건이었다는 말입니까? 당연하지. 그런데 내 사위가 바보라서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덤볐나 봐. 박철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바보들이 너무 많아. 조금만 달콤한 말 해주면 넘어와서는. 그 순간 정호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민수를 속였다는 것을. 그럼 당신은 처음부터 민수를 속일 계획이었다는 거군요. 박철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속이다니 그런 나쁜 말을 쓰면 안 되지. 그냥 사업이야, 사업. 사업이라고요? 사람을 무릎 꿇게 하고 발길질하는 게 사업입니까? 아저씨, 세상이 호락호락한 줄 알았나? 박철호가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내 사위는 그냥 운이 없었던 거야.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운이 없었다고요? 당신이 사기를 쳐놓고? 사기? 박철호가 정우에게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또 그런 말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증거요? 그래, 증거. 없으면 입 닥치고 꺼져. 박철호가 고함을 쳤습니다. 내 사위가 무능해서 망한 건데 그게 내 잘못이야? 정우는 박철호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민수를 무능하다고 비하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제 사위가 잘못한 게 맞습니까? 박철호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놈이 바보였던 거야. 세상 물정도 모르고 덤벼들었으니까. 그 순간 정우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그 박철호라는 놈을 직접 만났어. 정말요? 어떠셨어요? 그놈이 정말 나쁜 놈이야. 너를 의도적으로 속인 게 맞아. 정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야, 이제는 딸한테 말해야 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 하지만 딸이 걱정할까봐. 민수야, 내가 젊었을 때도 그랬어. 가족들에게 숨기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겼지. 그날 저녁 민수는 결국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처음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남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지. 하지만 딸이 정호에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는 달랐습니다. 아빠, 왜 진작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딸아,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요? 아빠가 뭐라도 도와줬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자신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현재까지 이어져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죠. 평생 쌓아온 가장의 권위와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민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민수의 집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죠.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 정우는 직접 민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관문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고 집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누구 찾으세요?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제 사위가 사는 집인데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 민수 씨 아시는 분이군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희는 은행 직원입니다.
3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대출금 상환이 3개월째 연체 중이거든요. 정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민수는 어디 있어? 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채였습니다. 아빠, 민수가 사라졌어요. 3일 전부터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받아요. 뭐라고?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말했어요. 더 이상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딸이 흐느꼈습니다. 아빠, 민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정우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민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죠. 하루 종일 민수를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정호의 집으로 와서 폭발했습니다. 아빠, 다 아빠 때문이에요. 딸아, 아빠가 진작에 도와줬으면 민수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딸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그래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하시잖아요. 정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딸아, 나도 뭐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제대로 된 아버지였다면, 제대로 된 장인이었다면 민수가 혼자 그런 고생 안 했을 거예요. 제대로 된 아버지라는 말이 정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빠는 젊었을 때도 사업 실패하고 지금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한테 뭔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모두 맞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정말 제대로 된 아버지도 장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절망에 빠져 거리를 헤맸습니다. 술을 마시고 또 마셨죠. 취기가 오르자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 장인어른께 무릎 꿇고 사과했던 순간, 무능한 가장이 되어버린 그 모든 순간들이 말입니다. 정우는 비틀거리며 한때 자신이 운영했던 가게가 있던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통닭집이 들어서 있었지만 예전 간판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죠. 내가 또다시 가족을 지켜내지 못하는 건가? 정우는 그 간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전 실패의 아픔이 다시 되살아났고 이번에는 그 실패가 사위에게까지 이어져 더 큰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제발 무사해라. 정우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술에서 깨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죠. 아빠, 민수 찾았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디서? 한강 다리 위에서. 경찰분들이 발견했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정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민수를 만났을 때 민수는 의식은 있었지만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우가 다가가자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생하고 있어요. 민수야, 그런 말하지 마.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처럼 실패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저도. 그 순간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과거 실패가 민수에게 상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민수는 장인을 실패자로 여기고 있었고 자신은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똑같은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실패자?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딸은 여전히 정우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평생 쌓아온 가장의 권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정우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실패자인지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30년 전의 실패가 현재까지 이어져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우는 고개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실패, 현재의 무능함, 그리고 사위를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딸은 정우와 말도 섞지 않았고 민수는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우는 우연히 민수의 진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잠깐 외출한 사이 딸이 정우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민수가 계약서를 숨겨놓은 걸 찾았는데. 계약서? 박철호가 처음 해준 계약서랑 나중에 바꾼 계약서가 따로 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이건 명백한 사기잖아요. 정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다른데? 처음 계약서에는 2억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 나중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5억까지 배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검수 기준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정우는 즉시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 보니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박철호는 처음부터 민수를 속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왜 진작 보여주지 않았을까?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말하기를 자기가 바보 같아서 속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계약서를 본 정우를 발견한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장인어른, 그걸 왜? 민수야, 이거 봐. 정우가 두 계약서를 비교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을 제대로 안 했잖아요.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고? 민수야, 이 사람이 일부러 다른 계약서를 준 거야.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왜 그렇게 자신을 탓하고 있는지를. 바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30년 전 정우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며 내가 바보 같아서라고 말했던 것을 민수가 들었던 것입니다. 민수야, 잘 들어. 정우가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그때 나도 사기를 당한 거였어. 그런데 나는 그걸 내 탓으로 돌리며 30년을 살았지. 민수와 딸이 놀란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나도 젊었을 때 속았어.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지. 정우의 목소리에는 30년 만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내 실력 부족으로 생각하고 평생 움츠러들며 살았어. 장인어른,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정우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려 애쓰던 사람이었을 뿐이야.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정우는 그날부터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3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 반장님, 저 정우입니다. 도움이 좀 필요해서요. 정우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사위가 사기를 당했는데 증거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 반장은 바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우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어서 정우는 옛 거래처 사장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들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정호 씨, 그때 우리가 힘들 때 도와준 거 기억해요. 이번에는 우리가 도울 차례죠.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사람들은 자신을 실패자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호는 박철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박철호가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업체들도 속였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심지어 노동청에 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됐어. 정호가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그놈을 고발할 수 있어.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장인어른, 그래도 상대방이 더 큰 회사인데. 큰 회사? 그게 뭐가 대수야? 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잖아. 그리고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정호는 언론사에도 연락했습니다. 기자는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수법의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겠는데요. 취재해 볼게요.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호는 민수와 함께 박철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거나 굽히지 않을 작정이었죠. 박철호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박철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또 왔네. 이번에는 뭐야? 이번에는 다를 거야. 정호가 계약서 사본들을 책상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기친 증거가 다 여기 있어. 박철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 뭔 소리야? 2개의 다른 계약서,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언론사까지 이미 연락했어. 정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선택해. 민수한테 정당한 돈을 주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보든지. 박철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움츠러들어 살던 정호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순간의 역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호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박철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계약서들을 훑어봤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가 대수라고? 계약서 2개 있다고 사기야? 2개의 계약서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도? 정호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그건 수정된 거야. 협상 과정에서 바뀐 거지. 박철호가 여전히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게 문제라고 해도 너희가 뭘 할 수 있는데? 정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다른 업체들한테도 똑같은 수법을 썼다는 증거야. 박철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 김씨 철강, 이씨 건설, 박씨 전자. 정호가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모두 너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당했어. 그리고 이미 다들 증언하기로 했고. 박철호가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정호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이건 사본이야. 원본은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어. 이런. 박철호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정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김 기자님. 네, 맞습니다. 지금 당사자와 만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호가 박철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기자가 30분 후에 여기 온대. 인터뷰하러. 박철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잠깐만. 기자라고? 그래. 이런 수법의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취재한다고 하더라. 정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 신문에 크게 날 거야. 박철호는 급히 일어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잠깐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정호가 반문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박철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실 민수 씨 일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어.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박철호를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굴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정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수를 무릎 꿇게 하고 발길질했던 거야? 그건 너무 화가 나서. 박철호가 변명했습니다. 화가 났다고?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젊은이를 망가뜨리려는 건 당신이지만 이젠 내가 맡겠다. 박철호는 완전히 당황한 채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정말 오해야. 나는 그냥 사업을 한 건뿐이야. 사업? 정우가 비웃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돈을 떼먹는 게 사업이야?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김 기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일간신문 김 기자입니다. 박철호는 기자를 보자마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님? 네, 하청업체 사기 피해 관련해서 취재 나왔습니다. 김 기자가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철호 사장님 맞으시죠? 잠깐만요. 박철호가 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취재는 좀. 왜요? 할 말씀이 없으신가요? 김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철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우리 조용히 해결하자. 응? 조용히?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전에 나는 조용히 당했어.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박철호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간단해.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한테 정당한 계약금 2억을 지급하고 지금까지 입힌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하는 거야. 2억? 박철호가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원래 계약대로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짓 다시 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써. 정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철호는 한참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하자. 김 기자가 녹음기를 끄며 말했습니다. 그럼 합의가 된 건가요? 네, 합의됐습니다.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그래도 써주세요.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박철호의 얼굴이 또다시 굳었지만 이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철호는 약속대로 민수에게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는 하청업체 사기 사건에 대한 기사가 크게 실렸죠. 덕분에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업체들도 용기를 얻어 신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정우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었다고? 정우가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어리석지 않았어. 악한 사람을 믿었을 뿐이야. 딸도 정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딸아, 내 말이 맞았어. 정우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제대로 된 아버지가 아니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넘치는 식탁이었죠. 정우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었구나. 30년 만에 정우는 진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돈을 되찾은 것보다 더 큰 승리였죠. 자신감을 되찾고 가족의 신뢰를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정우는 7시 15분 버스를 탔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버스, 같은 사람들, 같은 풍경이었지만 정우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창밖에는 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호가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저 아래 버스 정류장에서 민수가 우산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민수는 이제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철호 사건 이후 여러 회사에서 민수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었죠. 정직하게 사기를 당했던 민수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오히려 그의 성실함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민수가 올라탔습니다. 정호를 발견한 민수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민수야, 오늘도 일찍 출근하는구나. 정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새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회사예요. 계약서도 투명하고 사람들도 좋고요. 정호는 민수의 변화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예전처럼 굽은 어깨나 움츠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왜? 딸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가족 모임이라고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즘 딸과 민수는 자주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예전처럼 의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고 싶어서 오는 것이었죠. 공장에 도착한 정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박철호 사건 이후 정호는 공장에서 유명인이 되었거든요. 정호야, 신문에 난 거 봤어. 김 반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더라. 뭐가 대단해요? 정호가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김 반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렇게 나서는 거 쉽지 않은 일이야.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정호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호 씨, 우리 아들도 작은 사업하고 있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정호 씨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실패자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운 용감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정호는 30년 전 자신이 실패했던 그 시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통닭집이 아니라 작은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앞에 서서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실패자였을까? 정호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나는 사기를 당한 거였어. 그리고 그때도 가족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지. 30년 전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퇴근 후 정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말로 딸과 민수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특별한 분위기였죠. 아빠 앉으세요. 딸이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어? 정호가 물었습니다. 딸과 민수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민수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 아이가 생겼어요. 딸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정말이에요. 민수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초기지만요. 정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쁨과 감동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할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의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축하한다. 정말로. 정호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된 할아버지가 되어줄게. 아빠가 벌써 제대로 된 할아버지예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를 구해준 할아버지니까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죠. 정우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장다운 가장이 됐구나. 며칠 후 정우는 또다시 7시 15분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회색빛 아파트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이제 그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각자가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실패도 인생의 한 조각일 뿐이야. 중요한 건 끝까지 버티고 가족과 함께 일어서는 거지. 버스 안에서 정우는 더 이상 움츠러든 58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킨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자 장인이었고 곧 태어날 손자나 손녀의 든든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정우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